할아버지, 숨 쉬세요, 제발.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 하면서도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한 청년이 미친 듯이 뛰어왔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제발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청년이 절박하게 외쳤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휴대폰으로 촬영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청년은 노인을 등에 업고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 마치 가족을 구하듯 필사적으로 달리는 청년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만 보였습니다. 대체 이 할아버지와 청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추웠습니다. 2024년 12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4시경이었죠. 재개발 예정지 현장을 돌아본 뒤 저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오래된 재래시장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여기서 내리시겠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저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잠시 걸어볼 생각이네. 30분쯤 뒤에 다시 와.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리자마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에 깃을 세우고 저는 천천히 시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이곳은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자주 왔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변했죠. 낡은 간판들, 녹슨 철제 지붕, 군데군데 금이 간 아스팔트. 곧 재개발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말이죠.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묵 국물 냄새, 튀김 기름 냄새, 젖은 시멘트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상인들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 어때요, 어르신? 빨간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저를 향해 소리쳤지만 저는 고개만 살짝 저었습니다. 걸을수록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서 시작된 묵직한 통증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까지 저릿저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저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죠. 주변 상인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비싼 코트를 입은 노인이 갑자기 멈춰서서 헐떡이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겠죠.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 할아버지 괜찮나? 술 드신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체면이 먼저였습니다. 아니, 체면밖에 몰랐다고 해야 맞겠죠.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간판에 불빛이 번져 보이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쿵, 쿵쿵, 쿵. 멈출 것 같다가도 다시 미친 듯이 뛰었죠. 결국 저는 시장 골목 끝 도로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죠. 차가운 아스팔트가 뺨에 닿는 순간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쓰러졌어. 119 불러야 하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구급차를 부르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도움보다는 구경이 먼저인 시대가 됐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려고 입을 벌렸지만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길바닥에서 아무도 모르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켜주세요. 지나갈게요.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고 누군가 제 어깨를 잡고 몸을 뒤집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들리세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 제 얼굴 바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물류센터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름표에 장태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청년은 재빨리 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자동심장 충격기 있는 가게 있어요? 빨리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청년은 제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하나, 둘, 셋. 30번을 누른 뒤 제 코를 막고 입에 공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제발, 제발 숨 쉬세요, 할아버지. 청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기 가족을 살리는 것처럼 필사적이었어요. 누군가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왔고 청년은 능숙하게 패드를 제 가슴에 붙였습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제 몸이 튀어올랐다가 다시 바닥에 떨어졌죠. 맥박 돌아왔어요. 청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택시 좀 불러주세요. 하지만 평일 저녁 퇴근 시간이라 택시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저를 등에 업었어요. 병원까지 뛰어갈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할아버지. 청년은 정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적은 편은 아닌데도 청년은 저를 업고 전속력으로 달렸죠. 희미한 의식 속에서 저는 청년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등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따뜻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댔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택시를 잡은 청년은 저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현금과 교통카드를 모두 꺼냈어요. 아저씨, 가진 돈 이게 전부예요. 제발 한빛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빨리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돈을 보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청년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이 청년은 처음 보는 노인을 위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청년의 눈동자가 문득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하지만 확인할 겨를도 없이 의식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규칙적인 심전도 소리가 들렸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가슴에는 심전도 패치가 붙어 있었죠.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청년이 떠올랐어요. 장태민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청년이요. 대체 누구였을까?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날 구했을까?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누군가의 순수한 선의를 받았다는 것을요. 그 청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간절했던 눈빛, 따뜻했던 등.
그리고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일까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비서실장 한미숙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뒤를 이어 부사장, 전무, 이사들이 줄줄이 들어왔죠. 순식간에 조용하던 병실이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뭐라고 하던가 제 목소리가 쉰 듯 갈라져 나왔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물었죠. 급성 심근경색이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뻔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15년간 제 곁을 지킨 그녀가 이렇게 당황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나를 구한 사람, 그 청년 말이야. 누군지 알아냈나? 경영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이미 태블릿을 꺼내 들고 있었어요. 역시 그녀답게 벌써 조사를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네, 회장님. 시장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이 태블릿을 제 앞으로 가져왔고 화면에는 어제 저녁의 시장 골목이 담겨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 저는 비틀거리다가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얼굴이 화끈거렸죠. 75평생 지켜온 체면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화면에 나타난 청년의 모습에 시선이 고정됐어요. 청년은 정말 빨랐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와 곧바로 제 상태를 확인했죠.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전문가처럼 능숙했습니다. 가슴을 압박할 때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고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을 때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저 청년, 의료 관련 일을 하나? 아닙니다. 조사 결과 간호조무과 전문대 재학생입니다. 현재 2학년이고 성적은 상위권입니다. 미숙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학생증 사진이었죠. 장태민, 2002년생, 22살. 짧은 머리에 선한 눈매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장태민, 장태민. 왜인지 입에 착 달라붙는 이름이었어요. 가족관계는 어머니와 단둘이 삽니다. 아버지는 기록에 없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표정 관리를 했죠. 어머니 성함은? 미숙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장지연 씨입니다. 1982년생이고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지연, 제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17년 전 제가 집에서 내쫓은 그 딸 말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미숙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해. 그 청년 어디 사나? 서울 외곽 재개발 예정 지역입니다. 반지하 월세로 알고 있습니다. 반지하라는 말에 또 한 번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딸이, 제 외손자가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요.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청년이 저를 업고 뛰는 모습, 택시를 세우려 애쓰는 모습, 마침내 택시에 태우고 병원까지 가는 모습까지. 병원 CCTV도 있습니다. 응급실 입구 영상이었습니다. 청년은 숨을 헐떡이며 곧장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의료진에게 뭔가를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마 제 상태를 알리고 있었겠죠. 그 다음 장면이 더 놀라웠습니다. 청년은 응급실 대기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무려 8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물류센터로 보이는 곳에서 전화가 왔지만 그는 결국 자리를 뜨지 않았죠. 새벽 알바를 빠진 모양입니다. 그날 일당을 못 받았을 겁니다. 미숙의 설명에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새벽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제 상태가 안정됐다고 알려주자 청년은 그제야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깊게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화면 속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단순히 선한 사람이어서 저를 구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을 대하듯이요. 보상을 해야지. 제가 입을 열자 경영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얼마가 적당할까요? 1억? 2억? 이사들이 금액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그가 제 외손자라면. 미숙. 네, 회장님. 직접 만나봐야겠네. 학교로 찾아가서 정중히 모셔와. 아니, 내가 직접 가는 게 나을까? 회장님께서 직접 가시면 너무 큰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먼저 접촉해 보겠습니다. 미숙은 효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그녀는 이미 태민의 학교 앞에 도착해 있었죠. 병실에서 저는 미숙이 보내온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대학 정문에 멈춰 서자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뭐야, 저거? 완전 비싼 차 아니야? 연예인 온다고 했는데 그건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 학생도 있었죠. 미숙이 차에서 내려 교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봉투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간호조무가 건물 앞에서 태민을 발견한 미숙이 다가갔습니다. 태민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나타난 미숙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장태민 학생이시죠? 네, 맞습니다만. 한빛마트 그룹 비서실장 한미숙입니다. 어제 저희 회장님을 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빛마트 그룹? 대박, 그 재벌 회사? 태민이가 회장을 구했다고? 태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미숙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장학금도 지원하고 싶다고. 하지만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죠. 정말 괜찮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학생, 이건 당연한 보상입니다. 회장님의 생명을 구하셨잖아요. 그래도 전 그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화면 속 태민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제 외손자가 맞는 것 같았어요. 고집스러운 것까지 지연을 닮았으니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멋있다고 외쳤고 누군가는 감동해서 눈물까지 글썽였죠. 그 순간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야, 이거 실시간 조회수 장난 아니야. 댓글 폭발한다. 인터넷 방송으로 이 모든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던 겁니다. 미숙이 당황해하며 돌아왔고 저는 태블릿을 내려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미숙. 네, 회장님.
장태민 학생 어머니. 장지연 씨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봐. 미숙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제가 두려워하면서도 확인하고 싶었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지연, 1982년 1월 15일생.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란에 적힌 이름. 장인호. 저였습니다.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장태민 씨 어머니가 회장님 따님이신 장지연 씨가 맞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이 확인해준 사실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심전도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셔야 합니다. 미숙이 급하게 물을 가져다 줬지만 저는 손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물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미숙, 모두 나가 있게. 혼자 있고 싶네. 하지만 회장님, 나가. 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미숙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문을 닫고 나갔어요. 홀로 남은 병실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감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태블릿을 다시 켰습니다. 화면에는 태민의 사진이 떠 있었죠. 자세히 보니 지연의 눈매를 닮았습니다. 코는 좀 달랐지만 입술의 모양이 지연과 똑같았어요.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홍보팀장의 전화였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보상금을 거절한 학생 이야기요.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저는 급하게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한빛마트 회장 구한 청년, 보상금 거절 미담, 간호조무가 학생 화재 같은 키워드가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찍은 영상에는 미숙이 봉투를 건네는 장면부터 태민이 거절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댓글은 이미 수천 개가 넘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네. 나 같으면 바로 받았을 텐데. 근데 한빛마트 회장이 누구야? 얼마나 부자길래. 학생 집안 형편이 어렵다던데 정말 대단하다.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칭찬 일색이었어요. 태민을 향한 찬사가 쏟아졌죠. 하지만 그럴수록 제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제 외손자가 이렇게 바르게 컸는데 저는 뭘 한 겁니까? 17년 동안 모른 척하고 살았잖아요. 아니, 애써 외면했죠. 오후가 되자 언론사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그 아이 앞에 나설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숙이 새로운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민 학생을 섭외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고. 그리고 엄마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된다고 했답니다. 엄마. 그 단어에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아들이 화제가 된 걸 알고 있을까요? 미숙. 네, 회장님. 지연이. 아니, 장지연 씨 현재 직업이 뭔가? 미숙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분식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오피스텔 청소일도 병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식집, 청소, 이 단어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때 대학병원 간호사였던 제 딸이 지금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니요.
주소는 서울시 외곽 재개발 예정 구역입니다. 반지하 월세방이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링거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죠.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해. 지금 당장 가야 해. 안 됩니다. 아직 회복이. 미숙. 제 목소리에 미숙이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15년간 모셨지만 이런 제 모습은 처음 봤을 겁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말입니다. 제발 가야 해. 더 늦기 전에. 미숙은 한숨을 쉬며 의사를 불렀습니다. 주치의는 극구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가는 것으로 타협을 받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는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반 승용차로 받고 너무 눈에 띄잖아. 30분 후 저는 검은색 제네시스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번쩍였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에 들어서자 풍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여기저기 나붙은 재개발 현수막. 제가 추진하는 사업 때문에 곧 사라질 동네였어요. 여기입니다, 회장님. 차가 멈췄습니다. 눈앞에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녹슨 철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니, 용기가 없었다는 게 맞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어요. 지연이었습니다. 17년 만에 본 딸의 모습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많이 야위었어요. 한때 통통했던 볼은 움푹 들어갔고 윤기 있던 머리카락은 푸석해졌습니다. 손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들어 차를 봤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차갑게 변했어요.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성큼성큼 차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지연아, 왜 오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17년 전 집을 나가던 날보다 더 차가웠어요. 태민이가, 내 아들이 나를 구했더구나. 그래서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그 말하러 오신 거예요? 17년 만에?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숙이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혼자 서고 싶었어요. 용서받을 생각은 없다. 그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어. 지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셨잖아요. 반지하에서 겨우 먹고 살고 있어요. 만족하세요? 지연아, 태민이는 모르고 있어요. 당신이 외할아버지라는 걸. 앞으로도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무릎에 닿았습니다. 미숙이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그대로 있었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아버지. 지연도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딸을 봤어요.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들 앞에서 우는 거였어요. 주변 창문들이 하나둘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 할아버지 뭐야? 사진 찍어도 되나? 지연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지연아, 나 돌아가세요. 태민이가 곧 퇴근하고 올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 안 돼요. 지연이 저를 차까지 부축했습니다. 차 문을 닫으면서 그녀가 작게 말했어요. 태민이가 좋은 애예요. 당신을 구한 것도 보상을 거절한 것도 다 그 아이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냥 놔두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본 지연은 다시 반지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외손자가 저를 구했는데 저는 그 아이에게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속죄해야 한다고. 지연과 태민에게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그들은 제 도움을 원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병실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을 꺼도 어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17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07년 3월이었죠. 봄이 막 시작되던 계절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습니다. 지연이는 그때 25살이었어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똑똑하고 성실한 딸이었습니다. 제가 늘 자랑스러워했던 큰딸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연이가 이상했습니다. 집에 잘 오지 않았고 와도 금방 나가버렸어요. 전화를 해도 짧게 끊었고 가족 모임에도 빠지기 일쑤였죠. 지방 병원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됐어요. 지연이는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겠죠. 완벽한 딸이 무슨 문제를 일으킬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07년 3월 15일 목요일 저녁 8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왔구나. 아내가 반갑게 맞으러 나갔습니다. 저도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죠. 오랜만에 온 딸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지연이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하려 했죠. 친구 아이예요. 잠깐 맡아달라고 해서. 지연이가 대답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지연이 품에서 꼼지락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 어디야?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엄마. 그 아이가 지연이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아내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지연아. 설마 내가. 죄송해요, 엄마.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미혼모라니. 그것도 3살짜리 아이를 숨기고 있었다니. 아이 아빠는 누구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냐?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가 놀란 듯 지연이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태민아, 괜찮아. 할아버지야. 지연이가 아이를 달랬습니다. 태민. 그게 아이 이름이었어요. 언제부터였냐? 언제부터 우릴 속인 거냐? 21살 때 임신했어요. 혼자 낳아서 혼자 키웠어요. 혼자? 내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키웠단 말이냐? 병원 야간 근무하고 주말에는 알바하고 어떻게든 해왔어요. 지연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딸의 고통보다 집안의 체면이 먼저였습니다. 집안 망신이다.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빠, 당장 그 아이를 보내. 입양이든 모든 방법을 찾아. 제 말에 지연이가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안 돼요. 태민이는 제 아이예요. 어디에도 보낼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나가.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란 말이다. 여보, 아내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빛마트 그룹 회장의 딸이 미혼모라니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경쟁사들은 조롱할 게 뻔했어요. 선택해. 아이를 보내든지 아니면 둘이 나가든지. 아빠가 어떻게 그런 말을. 난 미혼모 딸은 없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지연이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실망과 분노,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알겠어요. 지연이가 일어섰습니다. 아이를 아는 채로요. 지연아,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아내가 붙잡으려 했지만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예상했던 일이에요. 예상했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은 이미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찾아온 건 마지막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었겠죠. 지연이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카페 뒤를 걷는 딸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아이는 지연이 어깨 너머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초롱초롱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3살배기 아이가 또박또박 인사했습니다.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민아, 우리 또 만나자. 아내가 아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이와 태민이가 사라졌어요. 그날 밤 아내는 밤새 울었습니다. 저도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죠. 후회가 밀려왔지만 자존심이 더 컸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몰래 찾아보려 했지만 지연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7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사업을 더 키웠고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지연이와 태민이 꿈에 나타났어요. 특히 태민이의 맑은 눈동자가 자꾸 떠올랐죠.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때까지 지연이를 찾았어요. 여보, 지연이 좀 찾아줘요. 태민이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운명이란 참 신기한 거였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저를 구한 사람이 바로 그 태민이었으니까요. 3살배기였던 그 아이가 이제 22살 청년이 되어 저를 살려준 겁니다. 현재로 돌아온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놀랐어요. 회장님,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야. 나가 있게. 간호사가 나간 뒤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이 번호는 몰랐지만 미숙이 조사해둔 자료에 있었죠.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지연아, 아빠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하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문자 몇 줄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지연이와 태민이가 모르게 그들의 삶을 돕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둘 다 제 도움을 거부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17년 전 그날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지연이를 안아주고 태민이를 손자로 받아들였다면
지금쯤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지연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발 그냥 놔두라고. 태민이가 외할아버지를 모르는 게 낫다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17년이라는 시간을 놓쳐버렸는데 이제라도 뭔가 해야 했습니다. 미숙, 오늘 오후에 다시 가볼 거야. 회장님, 며칠 전에도 거절당하셨잖아요. 알아. 하지만 다시 가야 해.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도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겠죠. 오후 2시, 저는 다시 그 반지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운전기사에게도 멀리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75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서운 계단은 처음이었습니다. 재벌 총수로서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봤지만 딸 앞에 서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었어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지연이 목소리였습니다. 나다. 아빠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손에는 고무 장갑이 들려 있었죠. 청소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또 오셨네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며칠 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웠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지연이 망설이다가 옆으로 비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반지하로 들어갔어요.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구석구석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태민이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 순서대로 나란히 붙어 있었죠. 커피라도 드릴까요? 아니, 괜찮다. 저는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지연이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지만 그 거리가 태평양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태민이는요? 학교 갔다가 알바 가요. 밤 10시나 되어야 들어와요. 힘들겠구나. 익숙해요. 대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태민이는 자라면서 점점 지연이를 닮아갔더군요. 미안하다. 그 말씀은 며칠 전에도 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말하고 싶어? 미안하다고.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17년 동안 잘 사셨잖아요. 잘 살지 못했다. 단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그건 아버지 선택이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태민이가 날 구한 게 운명 같아서. 운명이요? 그냥 우연이에요. 태민이는 누구든 도왔을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런 애예요. 지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태민이가 알기 전에요. 지연아, 제발요 아버지.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가난하지만 행복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나 잠깐 들렀어. 교재 놓고. 태민이였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태민이는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할아버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태민이가 저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물론 그냥 나이 든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었겠지만 그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쓰러지셨던 그 할아버지 맞으시죠? 여기 왜?
태민이가 당황해하며 지연이를 봤습니다. 지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태민아, 이분은. 안녕, 태민아.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똑바로 서려고 애썼어요. 내가 날 구해줘서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단다. 아, 네. 그런데 저희 집은 어떻게 해? 주소를 수소문해서 찾았지. 꼭 직접 인사하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민이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별일 아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저는 태민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지연이를 닮았어요. 하지만 눈매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마 아버지 쪽을 닮았겠죠. 엄마, 왜 가만히 있어요? 손님 오셨는데 차라도. 아니다. 나 가봐야 해. 제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지연이 표정이 너무 불안해 보였거든요. 현관으로 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민이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지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태민아. 네. 고마웠다. 정말로. 문을 나서는 순간 태민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왜 울고 계셨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나 봐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아팠습니다. 며칠 전에 꿇었던 그 자리가 아직도 쓰라렸어요. 골목 끝에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타지 않고 뒤를 돌아봤어요. 반지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지연이와 태민이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차에 타자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댁으로 모실까요? 아니, 회사로 가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낡은 골목길이 뒤로 멀어졌어요. 회사로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는 제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해야만 했어요. 속죄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직접적인 도움은 거부하겠지만 간접적인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미숙 법무팀장한테 연락해서 오늘 저녁에 보자고 전해줘. 네, 회장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지연이와 태민이가 모르게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회장실에 도착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작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딸과 손자는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했어요. 비록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에 법무팀장과 만나 지연이와 태민이를 몰래 돕는 방법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이 눈치채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다가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빛마트 그룹 장인호 회장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거만하고 비아냥거리는 톤이었어요. 누구시죠? 저는 유튜버 도강민입니다. 혹시 제 채널 아시나요? 구독자 80만 명이 넘는 시사 고발 채널인데요. 도강민.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재벌가 스캔들이나 정치인 비리를 파헤쳐서 유명해진 유튜버였죠. 용건이 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회장님이 며칠 전 어느 반지하 앞에서 무릎 꿇으신 거
제가 영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하려 했어요. 그래서 그 반지하에 사는 여자가 회장님 딸이라던데요? 17년 전에 미혼모라서 쫓아내신?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이런 정보를 흘렸을까요? 증거도 없는 소리를. 증거요? 주민등록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구한 청년이 바로 외손자잖아요. 스토리가 아주 드라마틱하더군요. 도강민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렸어요. 뭘 원하나? 역시 대기업 총수답게 빠르시네요. 30억이면 이 영상과 자료들을 묻어드리죠. 30억?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30억은 큰 돈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협박인가? 협박이라니요. 그냥 거래죠. 회장님도 이런 일이 공개되면 곤란하실 거 아닙니까? 주가도 떨어질 테고 이미지도 타격받을 테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강민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일주일 드리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을 주세요. 아, 그리고 혹시 경찰에 신고하실 생각이라면 다시 생각하세요. 영상은 이미 여러 곳에 백업해뒀거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10분도 안 되어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저는 도강민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법무팀과 상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을 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선택일까요? 협박범에게 돈을 주는 게 옳은 일일까요? 더 중요한 건 지연이와 태민이었습니다. 이 일이 공개되면 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거예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될 테고 사생활이 모두 파헤쳐질 겁니다. 회장님? 미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혼자 있고 싶네. 나가줘. 미숙이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어요. 영상 일부를 보내드립니다. 확인해 보세요. 첨부된 동영상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반지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각도로 봐서는 맞은편 건물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영상 속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75세 노인이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고 회장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어요. 계속 고민했습니다. 돈을 줄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새벽 3시쯤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긴급 이사회였어요. 이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중요한 발표가 있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기자회견을 열 거야. 기자회견이요? 무슨 내용으로요? 내 과거 잘못을 공개하려고 하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도강민의 협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결정도 밝혔어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차라리 내가 먼저 진실을 밝히겠어. 하지만 회장님, 그러면 회사의 타격이. 알고 있네.
하지만 이게 옳은 길이야.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협박범에게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나서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이와 태민이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저는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모든 걸 공개할 거야. 미리 알려주고 싶어서 연락했다. 미안하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강민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기자회견 준비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지? 제가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러실 건가요? 딸과 손자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야. 후회하실 텐데요. 이미 충분히 후회하고 있네. 17년 동안 도강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제 방식대로 하죠. 회장님보다 더 자극적으로 폭로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회장실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르죠. 창밖에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마치 제 남은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했지만 이제 저물어가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했으니까요. 지연이와 태민이에게 떳떳한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 시련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닷새 앞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건물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복도에는 제 발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놓인 원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말 내내 쓰고 찍기를 반복한 흔적들이었어요. 구겨진 종이들이 쓰레기통 주변에 흩어져 있었죠. 저는 새 종이를 꺼내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조차 쓰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로 시작할까요? 아니면 제 잘못을 고백합니다로 시작할까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제 마음속 어둠도 걷히기를 바랐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보팀장이 가장 먼저 제 방을 찾아왔어요. 회장님, 정말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실 겁니까? 그래. 이미 결정한 일이야. 하지만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주가는 물론이고 회사 이미지도. 알고 있네. 다 각오하고 있어. 홍보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저와 함께 일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제가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겠다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오전 10시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들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부사장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도강민에게 돈을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평생 그놈에게 끌려다녀야 해. 한 번 주면 계속 요구할 거야. 그래도 이렇게 모든 걸 공개하시면 충분히 고민했네. 결정은 바뀌지 않아.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법무팀장이 찾아왔어요. 회장님, 도강민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협박 전과가 있더군요. 그래. 네, 3년 전에도 비슷한 일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고소하면 아니야.
법정 싸움은 원하지 않아. 그럼 언론이 더 주목할 거고 지연이와 태민이가 더 힘들어질 거야.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미숙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기자회견장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200명 규모로 준비했고요. 200명이나? 네,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빛마트 그룹 회장의 중대 발표라고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명? 그 많은 기자들 앞에서 제 치부를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녁 6시 저는 홀로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지연이 어릴 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대학 입학식 사진. 행복했던 시절들이었어요. 지연이는 늘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을 저는 어떻게 내쫓을 수 있었을까요?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미 흘린 눈물이 또 나올 줄은 몰랐는데 자꾸만 흘렀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지연아, 기자회견 하신다고요? 응,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전화 너머로 지연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이는 아직 몰라요. 알게 되면 충격받을 거예요.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최선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최선인가요? 지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우리 입장은 생각해 보셨어요? 갑자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야. 준비할 시간을. 준비요? 어떻게 준비하란 말이에요? 지연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밤 9시 저는 여전히 원고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진실을 말하되 지연이와 태민이가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17년 전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써내려갔어요. 딸을 내쫓은 일, 손자를 외면한 일,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까지. 밤 11시가 되자 원고가 완성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원고를 가슴에 안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닷새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세상이 저를 어떻게 볼지, 지연이와 태민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홍보팀은 보도자료를 작성했고 법무팀은 예상 질문들을 정리했어요. 저는 매일 리허설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원고를 읽고 또 읽었죠. 목요일 오후 미숙이 의외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도강민이 먼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뭐? 저는 급히 유튜브를 켰습니다. 한빛마트 회장의 충격적인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반지하 앞에서 무릎 꿇는 장면과 함께 도강민의 추측성 멘트가 담겨 있었어요. 미혼모 딸을 버렸다느니 차가운 재벌이라느니 하는 자극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댓글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어요. 재벌은 역시 다르네. 가족도 버리는구나. 딸이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너무 늦었지.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가슴이 무거웠어요. 회장님, 기자회견을 앞당기시는 게 어떨까요? 미숙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 내일 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겠어.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고
회장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원고를 다시 다듬었어요. 도강민의 영상 때문에 이미 많은 게 알려졌으니 더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쯤 문득 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만 가로등 불빛은 여전히 밝았어요. 저 불빛처럼 저도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아니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진실은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 한빛마트 그룹 본사 대강당에 수백 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1시간 전부터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도강민이 폭로한 영상이 사실인지, 한빛마트 회장이 무엇을 말할지. 저는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매기 어려웠어요. 미숙이 다가와 도와줬습니다. 회장님, 시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75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젖히고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순간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셔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천천히 연단까지 걸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기자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모두가 제 입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읽으려는 순간 원고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준비한 말보다는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떨리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17년 전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 큰딸이 미혼모가 되었을 때 저는 그 아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3살짜리 손자와 함께 말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와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댔어요. 집안의 체면, 회사의 이미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가족을 버렸습니다.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어요. 그 후 17년 동안 저는 딸과 손자가 어떻게 사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비겁했고 잔인했습니다. 플래시가 더 격렬하게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느라 바빴어요. 며칠 전 저는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청년이 바로 제가 버린 외손자였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모르면서도, 할아버지인 줄 모르면서도 필사적으로 저를 살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가족보다 체면을 중시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한 기자가 손을 들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딸과 손자는 반지하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분식집과 청소 일을 하며 아이를 키웠고 손자는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제 때문이었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떤 기자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기자는 혀를 찼어요. 며칠 전 유튜버 도강민 씨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30억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도강민의 폭로 영상은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제가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딸은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외손자는 회장님이 외할아버지인 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재산 상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오늘 논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속죄입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더 이상 숨기고 살 수 없어서입니다. 제 나이 75세, 이제라도 바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한 여기자가 일어섰습니다. 회장님의 고백이 진심이라 해도 17년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님과 외손자님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이었어요. 보상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돈으로도 사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질문은 계속됐고 저는 모든 것에 솔직하게 답했어요. 마지막으로 도강민 씨의 협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실 건가요? 네, 협박은 범죄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따님과 외손자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지연이와 태민이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지연아, 태민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희를 매일 매순간 생각했다는 걸. 사랑한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무대를 내려왔어요. 대기실로 돌아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숙이 부축했어요. 잘하셨습니다, 회장님. 잘했는지 모르겠네. 지연이와 태민이가 더 힘들어질 텐데. 밖에서는 벌써 호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난리가 났겠죠. 댓글로 온갖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17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이 번호는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제 기자회견이 메인 뉴스로 다뤄지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빛마트 그룹 장인호 회장이 오늘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17년 전 미혼모가 된 딸을 내쫓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인데요. 화면이 바뀌며 제가 눈물 흘리는 장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을 말했으니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어요. 지연이와 태민이에게 진정한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 남은 생을 바쳐야 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눈이었어요. 하얗게 내리는 눈처럼 제 마음도 깨끗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새벽 저는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장이 또 말썽을 부린 거였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온몸에 각종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주치의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말할 기력조차 없었거든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부전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면회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됐습니다. 미숙이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 회사 상황을 간단히 보고했죠. 회장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응원하는 여론도 있어요. 저는 손을 들어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회사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셋째 날 오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면회객이 오셨는데요. 가족이라고 하시는데, 가족이라니요? 저에게 남은 가족이 있었나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그 뒤로 태민이도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지연이와 태민이가 온 걸까요? 아니면 환각일까요? 지연이는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아마 기자회견 이후 언론의 관심 때문에 고생했겠죠. 아버지, 지연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17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태민이는 침대 발치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화가 났는지 슬픈지 당황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왔니? 제 목소리가 쉰 듯 갈라져 나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지만 지연이 말렸어요. 그냥 계세요. 말하지 마시고요. 지연이가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태민이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기자회견 봤어요. 태민이도 이제 다 알게 됐고요. 저는 태민이를 봤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했어요. 아마 충격이 컸겠죠. 자신이 구한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였다니, 그것도 엄마를 버린 사람이었다니. 태민아. 제가 부르자 태민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미로 듣는 그 호칭이었어요.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17년 전 일도, 왜 우리를 내쫓으셨는지도. 태민이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많이 후회하셨을 거라고.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지연이가 태민이를 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컸잖아요. 태민이가 지연이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산소 마스크가 흐릿해질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울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지연이가 휴지로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그리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17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태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시장에서 쓰러지셨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돌아가실까봐. 내가 살려줬잖니. 고맙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든 그랬을 거예요. 태민이는 겸손했습니다. 지연이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할아버지, 정말 한빛마트 회장이세요? 그 큰 회사 말이에요. 태민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순진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니? 나는 그저 너희 할아버지일 뿐이야. 와, 엄마, 우리 할아버지가 재벌이래. 태민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지연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태민아, 나가서 음료수라도 사와. 목마르지? 지연이가 태민이를 내보냈습니다.
뭔가 저와 단둘이 할 말이 있나 봤어요. 태민이가 나간 후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알아. 당연해. 하지만 태민이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외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계속 궁금해했거든요.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애는 아빠도 없이 자랐잖아요. 가족이 적어서 항상 외로워했어요.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민이가 아빠 없이 자란 것도 가족이 적어서 외로워한 것도 다 제 탓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잘할게. 정말 잘할게. 말로만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태민이한테 돈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 애가 할아버지 돈 때문에 변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말이 맞았어요. 돈으로 관계를 사는 건 진짜가 아니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태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음료수 3개를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드실 수 있나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아직 못 드셔.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마치 원래 가족이었던 것처럼. 할아버지, 다 나으시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좁긴 하지만 태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꼭 가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알렸어요. 곧 나갈게요. 지연이가 일어났습니다. 태민이도 따라 일어났어요. 아버지, 푹 쉬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그래. 고맙다. 와줘서 정말 고맙다. 지연이와 태민이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혼자 남은 중환자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17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올해처럼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해는 처음이었죠. 책상 위에는 미숙이 가져다 준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지연이에게 보낼 메시지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아니다. 너무 성급한가? 결국 보내지 못하고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퇴원 후 지연이와 태민이를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법무팀에서 보고 드릴 게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도강민 씨가 구속됐습니다. 협박 혐의가 인정됐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도 평생 비밀을 안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회장님, 이건 개인적으로 조사한 건데. 미숙이 조심스럽게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지연 씨가 일하는 분식집 건물주가 3달째 월세를 올리지 않고 있답니다. 그리고 태민 씨 학교에서 익명의 장학금이 생겼다고 하는데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저는 정말로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지연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돈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누가? 미숙도 의아해했습니다. 오후 4시쯤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태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태민이에요. 태민아,
무슨 일이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엄마가 집에 오시래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초대한 거였어요. 그래, 그럼. 몇 시에 갈까? 6시에 오세요. 아, 그리고 너무 비싼 선물 같은 거 사오지 마세요. 엄마가 싫어해요. 태민이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반지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만 들고 있었어요. 비싸지 않은 동네 빵집 케이크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태민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태민이가 활짝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좁은 거실에는 소박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지연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오셨어요. 초대해줘서 고맙다. 앉으세요. 밥 먹어요. 우리 셋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숟가락 소리만 들렸죠. 하지만 태민이가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엄마가 만든 건데 정말 맛있어요. 해보세요. 태민이가 계란말이를 제 그릇에 올려줬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아니, 맛보다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지연아, 요리 실력이 늘었구나. 매일 하다 보니까요. 지연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민이 학교 이야기, 지연이 일터 이야기. 평범한 일상 대화였지만 저에겐 너무 소중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뭐 하세요? 태민이가 물었습니다. 회사 일하고 집에 가서 혼자 있고 외롭지 않으세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가슴을 찔렀습니다. 외롭지, 많이 외로워. 제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태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그치, 엄마?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끔은 괜찮을 것 같아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어요. 아, 맞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태민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병원에서 실습하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학기에 병원 실습 나가요. 간호사가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랑스럽다. 정말로. 할아버지처럼 또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살릴 거예요. 태민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밤 9시가 되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있고 싶었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가봐야겠다. 조심히 가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실은 제가 몰래 조사해 봤어요. 17년 동안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저는 놀라서 지연이를 봤습니다. 제 방을 그대로 보존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제 생일이랑 태민이 생일에 통장에 돈을 넣어두셨고요. 한 번도 안 쓰셨더라고요. 들켰습니다. 숨기고 있던 비밀이었는데. 그리고 분식집 건물주한테 몰래 월세를 대신 내주신 것도 알아요. 그건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도 나름대로 후회하고 계셨다는 건 알겠어요. 지연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한테도 태민이한테도. 하지만 가족이니까 천천히 가까워지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와 뒤를 돌아보니 반지하 창문에서 태민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표정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런가? 네, 처음 뵙는 표정이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썼습니다. 지연아, 태민아, 오늘 고마웠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태민 올림.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지연. 짧은 메시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곧 2025년이 시작될 거예요.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화해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요.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희망처럼 작지만 분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다.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을.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도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말이죠. 돈과 명예를 모두 가졌지만 가족을 잃었던 한 노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75년의 삶에서 가장 값진 것은 거대한 기업도 넘치는 재산도 아닌 바로 가족의 용서와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완전한 화해는 아직 멀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함께할 내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늦은 시작이 가장 진실한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인생사연 한 페이지였습니다.